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307페이지 위임 보십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뭐 보나 안 보나 위임, 임치 뭐 이런 다 알고 있는 거죠.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 일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여기는 뭐 그걸 대가를 지급하고 뭐 이런 거 없죠. 그래서 법적 성질 보면은 원칙은 무상 편무 계약이다. 그러나 당사자 특약으로 위임 및의 보수 지급 의무를 계약 내용으로 정한 경우에 그거는 유상 쌍무 계약이 된다. 위임장이 증거 방법으로 제공되는 수가 있긴 하지만 그 위임장 요구하지 않는다. 불교식 계약이다. 위임 관계의 예시 해놨는데 그 법무사, 부동산 중개업자 뭐 그 법무사만 들어가겠어요. 그 변호사도 들어가겠지. 그런 관계가 있다. 어쨌든 위임 관계에서는 특히 기억해야 될 게 신뢰 관계에 기초해서 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무상을 불문하고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위임 관계 예시 그냥 그런 게 있는갑다 이거죠. 어디 뭐 세상에 위임 관계가 그것뿐이겠어. 민법 교과서에는 뭐 등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알아들으면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309페이지 위임의 효력. 저 민법 총칙부터 이야기했지만 민법 교과서에서 효력이라면 그게 권리 의무의 변경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체결되었을 때의 발생하는 효력. 효력에 누군가에게 의무는 그 상대방에게 권리가 될 것이고 누군가의 권리는 또 다른 그 상대방 누군가에게 의무가 되겠죠. 수임인의 의무, 일을 맡은 사람의 의무, 위임 사무 처리 의무, 설경한 관리자로서의 위임 사무 처리해야 된다. 위임은 절대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일을 맡기진 않겠죠. 믿을만 하니까 맡기겠죠. 유상은 물론 무상 수임인도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거란 거죠. 위임의 본질함은 위임계약의 목적과 사무 성질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부동산 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 무상 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성관주의를 기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부동산 중개업법의 위 조항 적용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성관주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 복수임인에 의한 위임 사무 처리 자기 복무가 원칙이긴 한데 그 민법 총칙에서 봤던 복대리 그쪽하고 살짝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보게 될 임치 쪽에서도 이걸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복무의 원칙,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의 성질상 수임인은 스스로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사무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복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허용되는 경우 위임이 승낙하면 되죠.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위임이 허용된다. 민법 총칙에 있는 복대리 쪽에 한번 보시고 복수임인의 지위 수임인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고 수임인의 책임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복수임인의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러니까는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시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위임인의 지명에서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위임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 책임을 진다. 무단복위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자기에 가름하여 위임 사무를 처리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복수임인의 고의가시를 불문하고 복위임을 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것. 부수적 의무, 보고 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 사무 처리 사항을 보고하고 위임인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된다. 이는 사무관리에 준용된다. 보고 의무 혜택, 수임인의 채무 불이행이므로 위임인은 이 경우 보고의 강제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믿고 일을 맡겨놨더만 야뭐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 하니까 몰라요. 이러면 곤란하죠. 취득한 물건 인도 의무 수임인은 위임 사무 처리로 인하여 수령한 금전 기타 물건 수취한 과실을 인도하여야 한다. 판례는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한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라도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고, 반환 범위의 산정 시기는 위임 종료시를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산정한다. 다음에 취득한 권리 이전 의무, 당연한 거죠. 위임과 관련돼서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해서 취득한 거는 결국에 위임에게 이전해 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금전 소비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 의무,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으로 사용할 금전을,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는 남의 돈 쓴 거죠. 물론 금전은 내 손아귀에 있을 때는 소유권이 내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횡령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죠. 소비한 날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이는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을 법정유율 또는 약정유율에 한정하는 397조에 대한 특칙이 된다. 위임인의 의무, 수임인 쪽에서 보면 권리가 될 것이고, 보수 지급 의무, 위임인의 수임인의 보수 지급 의무가 되겠죠. 민법상 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에게 보수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무상이 원칙이다라는 거. 유상 위임이 되는 경우, 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보수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수임인이 상인인 경우, 거래 관행상 수임인에게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보수 지급 시기,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면은 위임 사무 완료 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보수는 특약이 없으면 후급이 원칙이다. 근데 대충 아까 그 법무사, 변호사 이래야겠는데 선지급하죠, 선지급. 관행상 또는 약정에 의해서 그런 약정이나 관행이 없으면 후급이 원칙이고, 312페이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유상일 때 비용 선급 의무, 위임 사무 처리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때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해서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내 돈 들어가면서 남의 일을 처리할 수는 없죠. 위임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지방에 출장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자비 미리 청구할 수 있어야죠. 내가 옛날에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법무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대전에서 처리할 일인데 좀 갔다 올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갔다 올 수 있는데 얼마 주실랍니까? 이래 물으니까 KTX비 가는데 10만원, 오는데 10만원, 20만원 하면 되겠네요. 이라길래 내가 웃고 말았죠. 미친다고. 본인 네가 할 때 그 돈 드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겼으면은 내 하루가 날아가는데, 내가 대전에 일 보러 가면은 KTX 타고 왔다 갔다는 2시간? 3시간? 그것만 날아가는 게 아니죠.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어. 내가 자기 노예도 아니고. 또래이지 그거. 근데 그거는 지가 할 때 들은 거고. 어떤 사람은 뭔 일을 부탁하길래 또 내가 선배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공과금보다 법무사 보수가 비싸냐? 씨발 당연히 공과금보다 법무사 보수가 비싸야지. 참. 물론 이제 그 금액이 이제 커질 때는 한 거지만 금액이 크든 작든 하는 일은 똑같죠.
1억 세금 내는 업무나 10만 원 세금 내는 업무는 똑같죠. 근데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보수에 이제 뭐 차등이 있긴 하겠지만 그 금액이 높은 금액일 때 뭐 보수가 그 공과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만 금액이 낮을 때는 보수가 당연히 공과금보다 높겠죠. 세금 처리하러 저 지방 가야 되는데 세금 100만 원 처리하러 가. 그럼 세금 100만 원 내는데 뭐 공과금 그 얼마 되겠어? 등기 신청 수수료 뭐 얼마 하겠어요? 뭐 지방을 제주도로 가더라도 등기 신청 수수료는 똑같지. 예를 들어서 뭐 등기 신청 공과금 뭐 어디를 가더라도 뭐 13,000원이지 뭐 한 건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 등기하러 가는데 법무사 보수를 13,000원 받고 가라고? 미친 새끼야 이거. 어이 열받아. 본인들이 하라고 그런 보수를 지급하기가 싫으면 본인들이 하시면 됩니다. 채무 대변제 의무 및 담보 제공 의무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부담한 채무를 위임인에게 자기에게 가름하여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게 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담보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수임이 남의 일 해주는 사람이 그 사무 처리하기 위해서 뭐 부담해야 될 뭐 채무가 발생할 수 있죠. 그걸 갖다가 뭐 수임인이 다 하고 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이런 일을 해. 그때 위임인한테 야 너가 갚아 할 수 있는 거고 그 변제기 있지 않으면은 담보라도 제공해놔라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걸 안 해가지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은 뭐 경제력 차이나 어떤 관계 때문에 요구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 요구하지 못할 것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새끼들이 있다는 거지. 손해배상 의무,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받은 때, 뭐 위임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를 받은 때 과실 없이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배상자인 수임인의 고의나 과실은 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무과실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위임의 종료 사유, 해지와 손해배상. 각 당사자는 유무상 기간의 약정 유무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는 그로 말미암은 손해는 배상해야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한 때는 책임이 없다. 기타 종료 원인 당사자가 사망, 파산 당연하겠죠. 파산은 믿을 수가 없는데 뭐 누가 파산하더라도 수임인의 승연, 후견, 개시, 심판. 대리권 소멸 사유 쪽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승연, 후견, 개시. 그게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죠. 이 위임의 소멸 사유도 본인의 사망, 그다음에 수임인의 사망, 파산, 승인, 후견, 개시 있는데 그 대리권 소멸과 차이가 나는 게 대리권 쪽에서는 본인의 파산이 소멸 사유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위임에 수임인의 파산은 소멸 사유에 들어 있는 거 당연하고 위임인의 파산도 여기에 들어 있다는 거지. 신뢰관계가 깨지겠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에 특히 임의 대리권 소멸 사유에 본인의 파산을 넣자라고 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위임 종료의 특칙, 수임인의 긴급 처리 의무.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데 수임인은 그 상속이나 법정 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이나 법정 대리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된다. 이때는 위임 존속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위임 종료의 대항 요건, 위임 종료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는 것. 임치 그대로 봅니다. 임치 그냥 물건 맡기는 거다. 근데
임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역시 무상 편무가 원칙인데 약정으로 유상 쌍무가 될 수 있다는 거. 효력이 권리의 무관계이고 수취인의 의무, 물건, 현자의 의무, 당연히 보관 의무가 있겠죠. 무상 수취인은 요거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유상이라면 성관주의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 복임체의 목적물의 보관 앞에 있는 거 준용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보관해야 된다. 그러나 맡긴 사람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수치인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위임 쪽에 있는 조문 그대로 준용한 겁니다. 보관에 따른 부수적 의무, 통지 의무, 제3자가 소유권 기타의 점유할 권리를 임차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임시물을 압류한 때 수취인은 지체 없이 이를 임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취득물 인도 의무 등 수임인과 동일한 의무가 있다. 목적물 사용 금지. 그냥 보관을 맡긴 하는데 자기가 사용하면 안 되겠죠.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나? 외제차 수리를 위해서 맡겨놨더니 수리 하는 일하는 사람이 타고 나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보관을 맡겨놨으면 보관을 해야지 자기가 왜 사용을 해? 임시물 반환 의무. 반환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보관장소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임시물을 전치 다른 곳에 옮긴 때에는 현존하는 곳에서 반환할 수 있다. 반환의 상대방은 임치인 또는 임치인이 지정한 자이다. 유상임치의 경우에 수취인의 임시물 반환 의무는 보수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당연한 얘기고. 임치인의 의무, 임시물 인도 의무. 임치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임시인의 임시물 인도 의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무상인 경우에는 부정하고 유상인 경우에는 긍정하는 절충설이 일반적이다. 보관에 필요한 지출비 등의 상환 의무 등 위임인과 동일한 의무, 이것도 비용 승급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의무. 임시인은 임시물의 승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취인에게 배상해야 된다. 어쨌든 닭을 맡길 수도 있죠. 닭을 맡기는데 병든 닭을 맡겨가지고 옆에 있는 닭들 다 병들어 죽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수취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수지급 의무 특약이 있을 때 있다. 임치 종료. 임시기간이 만료나 목적물의 멸실에 의해서도 종료하지만 그 특이한 종료 원인 해지. 임시기간 약정 유무를 불구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임시인은 내 물건 가져간다. 이거죠. 근데 유상인 것 같으면은 대가를 지급 보상하고 가야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수취인의 해지권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은 당연히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기간에 약정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는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지 못한다. 당사자의 사망, 파산 선고, 수취인의 승연 후기인 것이 위임하고 똑같죠. 해제 효과, 남의 물건 가지고 있으니까 돌려줘야죠. 반환 장소, 특약이 없으면 보관한 장소, 정당한 이유로 전치한 때는 현존하는 곳에서 반환할 수 있다. 앞에서 본 것이고, 특수한 임치, 혼장 임치, 섞어서 임치하는 거죠. 혼장 임치란 대체물의 임치에서 수취인이 임치된 물건을 동종, 동질의 다른 임시물과 혼합하여 보관하고 반환할 때 임시된 것과 동종, 동량을 반환하면 된다는 특약이 있는 임치를 말한다. 혼장 임치에서는 임시물은 수취인의 임치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된다. 수인의 임치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된다. 임치에서 임치한 특정물을 반환해야 하지만 혼장 임치에서는 동종의 대체물을 반환하면 된다. 당연하죠. 딱 내 물건을 딱 맡기면 원래 딱 맡긴 그 물건 특정물을 반환하는 거 원칙이지만 혼장 임치하면은 맡겨놓은 그 동종 동량을 가져가면 되죠. 소비임치란 임치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수취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수취인은 그것과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을 반환하기로 하는 임치를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예금계약이죠.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내 돈 그걸 은행이 딱 쥐고 있다가 내가 찾아러 가면 그걸 주는 거 아니죠. 자기들이 활용할 때 하고 쓰고 그 나중에 내한테 뭐 동종, 동질, 동량 주면 되죠. 요건 소비 임치의 목적물은 대체물이다. 소비 임치가 되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은행이 지 마음대로 쓰는 거지. 효과 소비 임치에서는 소비대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반환 시기에 대해서 소비대차와 달리 특약이 없는 한 임치인에게 언제든지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은행에 돈 맡긴 거 생각하면 되죠. 특약이 없는 한. 예금 계약의 문제, 예금 계약의 성질, 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취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 임치 계약으로서 수취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의해서 정해질 따릅니다. 뭐 은행 보면 다 약관이죠 뭐. 예금 계약의 성립. 예금 계약은 예금자가 예금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성립한다. 요물 계약이라는 거죠. 따라서 금융기관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은행하고 예금 계약 성립했다는 거죠. 대리 쪽에서 봤습니다. 예금 계약의 당사자, 실명법 때문에 실명 확인 받은 그 자가 예금 명의자가 예금주가 된다. 극히 예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계좌에 이체한 예금 채권 제도가 차고 송금의 문제. 현금으로 계좌 송금 또는 계좌 이체가 된 경우에 예금 문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고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 정해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 계약 성립 여부를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 이체 원인인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한 그런 거 없죠.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 계좌에 계좌 이체를 한 때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계좌 이체 원인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취인과 돈 받은 사람과 수취은행에는 계좌 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 이체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이체에 의하여 수취인 계좌 이체금의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차후 송금이 될 수 있죠.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실제 얻은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취은행은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뭐 차고 송금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오죽하면은 그 오른쪽에 보면 차고 송금 반환 지원과 관련된 특별 조문까지 만들어졌겠어요. 뭐 1, 20만 원 하라면 아이고 뭐 끔사먹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금값이 그리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뭐 무역하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환 청구하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 따라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 계좌에 자금 이체를 하여 예금 원장에 입금 기록이 된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 이체 원인인 법률 관계가 존재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그 금액 상당은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 앞에서 본 거죠. 그리고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 의뢰인 착오로 자금 이체 원인 자고로 자금 이체의 원인과 관계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하여 대출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식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효하다. 근데 송금 의뢰인이 차고 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 의뢰인의 차고 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을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차고로 입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여 그 자동 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수취은행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걸 그 예금 채권이 이미 제3자에서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 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 회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에 대한 관계에서 그런 경우라면 신의 측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이 된다. 이미 차고 송금으로 입금된 예금 채권이 제3자에서 가압류되거나 압류되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 채권하여 수취인의 예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는 비압류 채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취인의 통장에 들어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상계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상계하는 것이 맞는데 은행이 이미 그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술 취한 자도 뭐 반환을 승낙했고 그렇다면은 그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그게 이미 제3자에 의해서 가압류나 압류가 되었다면은 그 한도 내에서는 은행도 상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때는 이제 그 범위 내에서 n분의 1 가겠죠.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금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차고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계정의 부담으로 차고 송금 수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사후 생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한 이후 차고 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 대상, 매입 금액 및 매입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무제한적인 큰 금액을 매입하도록 하지는 않겠죠. 이게 얼마 전까지 한 5천만 원까지인가 그랬는데 무수히 많은 금액까지도 매입하기 허용해 버리면 국가가 망하겠죠. 어쨌든 서민들을 위해서 일정한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다라는 정도. 그거 누가 관리하겠어? 변호사들이 다 하고 있어. 국가에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변호사를 먹이 살리기 위한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 차고 송금하면은 그 소송도 오고 이랬는데 대부분 이제 서민들이 오죠.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험사들이 저렴한 가격에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눈 닦고 봐도 차고 송금 때문에 오는 이제 보험사 찾아오는 거 없죠. 큰 금액이야. 저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또 변호사 찾아갈 거고 제도에서 보호받는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 업무를 다 이제 이 공사에 취업해 있는 변호사들이 다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일단 교과서는 그 정도 하시고 도예 그거 가서 들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